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집 레노베이션을 하고 베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데몰리션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레노베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 레노베이션 하시는 분의 일정이 맞아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베이스먼트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베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레노베이션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지금까지 어떤 공정이 있었는지 공유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배관이 보이죠? 땅을 팠어요. 저희 집이 오래된 집이라서 이쪽에 보면은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죠. 그러니까 토기예요. 토기로 만든 배관입니다. 이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 토관을 따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베이스먼트에 화장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드니까 이제 토일렛이라든지 베니티라든지 샤워 부스에서 나가는 물이 이 토관을 따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배관을 이제 연결한 작업입니다. 다행히 이제 이 토관도 깨지지 않고 잘 발견할 수 있었고, 가스관 같은 경우도 다행히 이 안에는 없었어요. 보니까 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되긴 했는데, 일반 분들에게는 땅을 파야 하는 작업이니까 쉬운 작업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건 파이프죠.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을 텐데 1층, 2층 레노베이션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툭 배관을 쳤는데 그 배관이 터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기로 배관을 싹 바꿨어요. 그래서 싹 바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층,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에 이어서 베이스먼트도 새로운 배관을 연결했고요. 자, 플러밍이 마무리됐고 이제 전기도 마무리를 해야겠죠. 지금 이쪽에 보이는 선들이 모두 베이스먼트로 내려가는 선들이거든요. 이 선들을 다시 싹 갈아서 이 패널에 지금 연결할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들도 종류별로 사다가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전기가 이제 레디된 후에는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죠. 스터드를 세웠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화장실 만들 공간을 만들었고, 이쪽에 파티션도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실링에 보이는 것처럼 드라이워를 지금 쳤죠. 이쪽 실링에는. 그래서 이 드라이워를 벽에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 베이스먼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반을 넘어서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인데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현황도 스킵했는데 이제 3월까지 스킵을 할 수는 없어서 나름 서둘러서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지난 3월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주택 판매량과 평균 가격 그래프죠. 제 영상이 이번 달에 늦어져서 많은 분들이 주택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 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쭉쭉 올라가고 있죠. 봄 시장을 맞이해서. 그런데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3월 달에는 그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살짝 진정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월 달에는 5만 6천 불 정도 상승했는데 3월에는 12,000불 정도, 13,000불 정도 평균 주택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왔죠. 아무튼 봄 시장을 맞이해서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2017년도와 비교를 해봐도 판매량도 그렇고 평균 가격도 그렇고 그 변화 추이가 과거의 자료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 평균 가격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단독주택, 그러니까 detached, 그리고 semi-detached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반짝하고 올랐다가 지금 보합 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달에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416 지역 오히려 살짝 하락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봄 시장이 시작되면서 특히 2월달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제 그 이후 3월달에는 그 상승 폭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월이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4월 18일인데 4월 초 중반을 달리면서 100만 불 미만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100만 불 미만인 뭐 세미테치드나 타운하우스를 찾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멀티오퍼로 거래가 되었던 매물 2개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매물을 보시면요 149만 불에 리스팅이 됐던 매물이거든요. 그런데 오퍼를 30개 넘게 받았습니다. 위치는 대략 스틸 애비뉴 북쪽, 베이비 애비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149만 불에 리스팅된 이 매물이 사진을 함께 보면서 얼마에 팔려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레노베이션이 많이 돼 있어요. 레노베이션도 많이 했지만 전반적인 레노베이션 그 디자인 컨셉이 굉장히 모던하게 잘 돼 있는 집입니다. 지금 이 현관 쪽 바닥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좀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 거실 디자인은 괜찮은데 이 바닥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이 바닥이요. 이 플로어가요. 이 엔지니어링 우드긴 한데 이 사진에서는 굉장히 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쇼잉을 해봤더니 한 5년 정도 지나면 살기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을 그런 수준의 플로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백스플랫 4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 위가 지금 2층이죠. 그리고 요 밑에 1층이고 백야드로 나갈 수 있는데 보통 이 백스플릿 구조가 여기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을 허물고 이렇게 탁 트이게 구조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이 집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굉장히 넓어 보여요. 이 공간들이. 백야드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는 넓어 보이진 않았고요. 굉장히 넓어 보이죠? 이쪽이 다 키친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벽을 허문 것 같아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백스플릿 4라 그랬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데 다른 공간들은 다 그런데 이 침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좁았어요. 이 집 사이즈에 비해서요. 그래서 컨셉이라든지 레노베이션 수준은 괜찮았는데 마스터 베드룸도 굉장히 작았고요. 좀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 백스플릿 구조가 원래 좀 방들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집 사이즈에 비해서 좀 많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베스룸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마스터 베드룸이 화장실보다 그냥 조금 더 큰 정도예요. 이건 다른 방이고요. 이 방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인데 이건 베이스먼트고요. 백야드입니다. 뭐 사진상으로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좀 낡았고요. 부분적으로는 레노베이션이 된 지 꽤 오래된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집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집 바로 뒤로 철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날 쇼잉을 하고 라인업을 해서 쇼잉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참 다 신나게 구경을 하고 나오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화물 열차 있잖아요. 몇 분 가죠. 그 기차는 길어서. 그러니까 그 소리에 사람들이 쇼잉을 하고 나오다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뒤에 철길이 이제 솔드 프라이스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결과는 2.2밀리언에 팔렸습니다. 물론 텍스도 8,500불 정도 되고요. 뭐 사이즈가 있는 집이긴 합니다만 이 집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이제 솔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4월 중순이 지났는데 4월 초만 해도 이제 시장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멀티가 많이 붙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좀 긴가민가 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랬는데 30개 넘게 오퍼를 받고 뭐 멀티를 붙이기 위해서 워낙 싸게 내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참고로 작년 말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는 멀티를 붙이기 위해서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몇 개 아주 똘똘한 그런 매물을 제외하고는 애스킹 프라이스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물도 있었다는 걸 공유해 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실 매물은 이제 세미 디태치드인데요. 위치는 미시사가의 던다스 스트리트 그리고 딕시 근처, 이제 코스트코 바로 근처예요. 그리고 리스팅 프라이스는 89만 8천 불 정도에 나왔거든요. 사실 리스팅 프라이스만 봐도 세미 디태치드가 90만 불이 안 된다는 건 멀티를 유도하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사진을 같이 볼까요? 미시사가나 이토비쿠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식이 오래된 방갈로 형태의 세미 디태치드예요. 한 6, 70년 됐고요. 사진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 집 같은 경우도 레노베이션을 최근에 한 건 아니고요. 꽤 됐습니다. 레노베이션 한 지는 최소 한 7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레노베이션 한 상태가. 물론 바닥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최근에 엔지니어링 우드로 새로 한 그런 플로어였어요. 바닥은 새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베이스 몰딩 있죠? 이것도 다 옛날 거고요. 실링도 옛날 거예요. 다행히 팝콘은 아닌데 연식으로 따지면 더 그 전 거죠. 키친 같은 경우도 캐비넷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는 그런 캐비넷이라서 그건 좋은데 사진보다는 좀 연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조라서 지금 여기 벽이 키친과 리빙룸을 막고 있죠. 이 벽을 좀 허물면 좋긴 할 텐데 근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키친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키친 캐비넷이 이쪽 벽으로도 붙어 있죠. 이 벽을 날릴 수가 없겠죠. 날리면 키친이 굉장히 수납 공간이 작아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리빙룸에서 이렇게 복도를 따라오면 백야드로 갈 수 있고요. 사진상으로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몰딩들이 다 옛날 겁니다. 이렇게 백야드로 나갈 수 있고요. 여기에 separate entrance가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지하고요. separate entrance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쪽에 패밀리 룸 같은 곳이죠. 그 옆에 키친이 따로 있고요. 어떻게 보면 1층 키친보다 더 번듯하죠. 물론 캐비넷의 퀄리티는 1층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리고 밑에 타일이 한 10년은 돼 보이는데 중간중간 깨진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복도의 타일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 강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레노베이션 하진 않았지만 이 집이 지어졌을 당시에 그 상태는 아니죠. 레노베이션 된 상태나 자재들의 버전을 봤을 때 대략 한 10년 정도 돼 보입니다. 레노베이션 한 지가요. 이것도 지하에 있는 또 다른 방이고요.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가 있고 그리고 꽤 큰 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덱이 괜찮아 보이는데 밑에 있는 덱이 썩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검은 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그 위에 새로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 뒤쪽으로는 썩어가지고 이게 푹푹 꺼져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데 그 뒤에 쉐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낡아서 지붕이 뚫린 곳도 있었고요. 사진상으로는 not bad죠. 덱 상태가 넓고요. 자, 그래서 이 세미테치드 같은 경우 89만 8천 불에 리스팅이 되는데 이건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오퍼를 23개 정도 받아서요. 115만 불에 팔렸습니다. 노 컨디션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모든 주택 유형에서 지난 2월 달에는 이제 큰 폭으로 평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가 3월 달에는 보합이나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공유해드린 두 매물처럼 멀티 경쟁이 많이 붙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팔리는 매물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똘똘한 매물이 도대체 어떤 매물이냐 그걸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똘똘한 매물이라고 벌써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에서 공유해드린 두 가지 매물처럼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거의 없다면 더 많은 멀티 경쟁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 매물 같은 경우를 다시 보시면 자, 레노베이션도 바닥을 제외하고는 다 오래전에 한 레노베이션이고요. 뭐 아직도 쓸만합니다만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덱 같은 경우는 사실 갈아엎어야 되고요.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7 프리웨이에 가까이에 위치한 미시사가의 소재의 세미 디태치드가 100만 불 밑으로 리스팅이 됐고 학군도 좋고요. 교통도 좋죠. 그런 부분들이 크고 작은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매물들이면 똘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평균 주택 가격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요. 자, 1월을 지나고 2월, 3월로 가면서 다시 다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죠. 시티 오브 토론토도 그렇고요. 필 지역도 그렇고요. 할튼, 욕 지역도 그렇고요. 람 지역도 그렇고요. 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매물량 변화를 한번 보면은요. 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자, 액티브 리스팅, 그리고 뉴 리스팅이 2월을 지나고 3월이 되면서 교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신규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이제 재고로 쌓이고 있는 그 추세가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뉴 리스팅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 리스팅이 나오는 만큼은 아니지만 매물들이 팔려 나가서 시장에 액티브하게 있는 리스팅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뉴 리스팅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규 매물에 비해서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팔려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매물들이 시장에 체류하는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27일이에요. 많이 줄어들었죠. 작년 말에 44일에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SNR 변화량 추세라고 신규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이죠. SNR이요. 그러니까 신규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얼마나 잘 팔려 나가고 있느냐 이제 그 비율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2월 달에 바닥을 찍었죠. 제가 지난 2월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추세가 점점 여기서 지금 한번 완만해졌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완만해졌죠. 이렇게 완만한 추세라면 봄 시장이 시작되면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월 같은 경우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하향 추세가 2월에 바닥을 찍고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등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3월 방역 토론토 주택거래 현황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래 현황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모기지 관련 뉴스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면서 지금의 주택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1분기에는 이전 보고서보다 8대가 늘어난 무려 238대의 크레인이 배치되었다라고 적혀있죠. 콘도나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이 크레인이 필요하죠. 건설 현장에서요. 그런데 이제 토론토에는 238대가 있는데 이제 북미에서 어느 도시가 그 다음이냐면 시애틀인데 시애틀이 51대예요. 거의 5배 가깝게 토론토의 크레인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 크레인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배치되는 건 아니죠. 콘도를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4년, 5년. 그럼 그 동안 예전부터 고층 빌딩이 준공을 시작했고 그 시점부터 크레인이 배치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좋지 않은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 이제 북미 전체를 통틀어서 토론토 다음이 시애틀인데 시애틀보다 거의 5배 정도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건 토론토 건설 현장이 북미의 도시들보다 매우 활발한 시장이라는 걸 반증해 주죠. 물론 그 속내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자, 캐나다 주택시장의 순환적 바닥. 무슨 얘기냐면요. 바닥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그래프처럼 여기서는 지금 2월에 바닥을 찍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SNR 변화량 추세처럼 이제 순환적으로 바닥에 도달했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규 매물 대비 판매 비율은 3월에 63.5%로 소폭 상승하여 캐나다 주택시장이 거의 1년 동안에
균형을 유지한 후에, 그러니까 밸런스 마켓에서 셀러 마켓을 향해 가고 있다고 나와 있죠. 숫자상으로는 셀러 마켓에 진입한 걸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금리 관련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캐나다 금리는 일시 중지 상태로 유지. 구매자, 그러니까 바이어에게는 고정금리가 하락 추세니까 올 초에 비해서는 모기지 받기가 조금 나아지는 측면이 있죠. 특히 고정금리가요. 그리고 셀러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되고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여기에 봄 시장이라는 타이밍이 함께 맞물려서 작동하면서 재고들이 팔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셀러의 입장에서는 셀러가 원하는 시장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에 토론토 지역 주택 시장에서 체류 시간이 27일이었는데 이제 에이젝이나 피커링, 윗비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달에 체류 시간이 15일 이하였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저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죠. 아직도. 그러니까 저렴한 주택이 먼저 팔려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시장은 그런데 자, 이 뉴스 같은 경우는 IMF의 보고서인데 글로벌 경착륙이 이제 예상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전망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될 거라는 예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높아진 금리가 일부 은행에 가벼운 위기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더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IMF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커머셜부터 부동산 경력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커머셜 애들을 많이 해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지금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이제 비즈니스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워지고는 있는데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문제는 지금.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만 반짝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면 캐나다의 은행 규제 기간은 모기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뭐 한국으로 치면 금융감독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monthly payment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기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죠. 이제 은행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를 더 증가시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더 많은 채무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는 다시 광범위한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기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라는 제목인데 실제로 은행들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선 상환기간 같은 경우도 보통 25년, 30년 이렇게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모기지를 받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도 25년 상환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모기지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상환 기간에도 제약을 주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있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소득은 많은데 이 소득을 모두 다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기지를 신청하실 때 보통 6개월치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있는 입금된 금액과 비용 이런 부분들을 정산해서 실제 CRA에 신고한 소득은 얼마 안 되지만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이만큼의 캐시플로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은행에서 이 비즈니스 어카운트 상의 숫자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모기지를 승인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6개월치만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움직여도 6개월 곱하기 2 하면 1년치가 되죠. 그래서 1년 소득을 환산했는데 지금은 1년치를 모두 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예전 것처럼 잘 된 거 6개월 곱하기 2가 아니라 1년치를 다 보고 그 비즈니스의 업앤다운을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원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이 소득에서 이 부채를 이만큼 빼면 이 정도 룸밖에 안 남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룸을 바탕으로 모기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40%까지 오케이 해줬는데 앞으로는 35% 이렇게 줄인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 내용은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방향으로 부채 비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기지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정 이자율이 하락되고 있다는 이 점 하나 빼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딱 정리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조정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나 캐나다는 그것을 시도하고 끝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적어도 오늘날의 주택시장에 있는 소수의 구매자 그룹은 그것이 끝났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모든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아래나 위나 한쪽 방향만을 계속 보여주지 않죠. 자, 여기서 단독주택 가격 변화를 봐도 올라갔다가 지금 소폭 떨어졌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살짝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처럼 된다면 2월달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3월달에 살짝 내려왔다가 4월달에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은 올랐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조정이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바이어 그룹은 조정이 끝났다고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봄 시장과 함께 살짝 시기상조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추세에서 몇 달간 벗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끝난 것은 아니다. 동시에 모든 추세는 더 큰 추세로 축적되는 단 몇 달에서 시작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추세가 있잖아요. 이 추세가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추세가 진행됐다가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 몇 달 이후에 이 추세가 다시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죠. 주택시장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판매자는 가격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판매할 동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 사실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과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하다는 건 맞는데 판매할 동기가 거의 없다. 이건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매물 중에 내놨다가 안 팔렸던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포기했다가 봄 시장이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경제 부양을 위해 계획보다 일찍 양적 긴축을 종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QT가 양적 긴축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를 했죠. 돈을 풀었죠. 근데 지금 돈줄을 줄이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서요. 근데 지금 금리는 동결했죠. 왜 동결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리테일 세일인데 2003년이 여기인데 지금 내려가고 있죠. 0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죠. 이때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훅 떨어졌을 때고요. 이때는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죠.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면서요. 그리고 이때 훅 떨어졌었던 기간이 금융위기 당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캐네디언 리테일 세일,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그로저리 같은 식품점에 대한 매출을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더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동결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통화정책의 완화를 필요로 하는 부정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계획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부정적인 어떤 나쁜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는 금리 동결뿐만이 아니라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공개한 거니까, 이걸 인정한 거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만 확실하죠. 그래서 봄 시장을 맞이해서 시장이 꿈틀거리는 걸 넘어서서 많은 경쟁이 붙고 있는 지역과 매물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달 만의 징후로 지금까지의 조정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앞으로는 꽃길만 있다고 믿기에는 지금 사방에 깔려있는 리스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의 초반에 제가 저희 집 베이스먼트 레노베이션을 하느라 바빴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2월 달에 봄 시장이 시작되면서 시작한 그 큰 반등이 도대체 뭘까? 이걸 독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걸 고민하다가 시간이 흘러간 그런 측면도 크거든요. 딱 잘라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